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화작용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소화라고 하는 작용은 녹말, 그다음에 단백질,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네, 녹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바로 소화다라고 이야기했죠. 소화. 녹말이라고 하는 건 녹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게 좋죠. 바로 뭐죠? 포도당이죠. 포도당 이렇게 그려요. 육각형으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건 기본 단위체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의 종류는 한 20여 종 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렇게 많고,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얘들이 분해되는 과정이 바로 소화작용이다라고 했었고, 녹말은 어디서 소화된다? 입에서 한번 소화되고 소장에서 한번 소화된다 그랬죠. 이때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바로 누구죠? 아밀레이스. 입에서 한번 아밀레이스가 되면서 엿당으로 한번 바뀌죠. 두 개짜리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졌다가 소장에서 누구에 의해서? 여기 이자에서 나오는 누구? 이자액. 이자액에 또 뭐가 있어요? 아밀레이스가 있다 그랬죠? 이자액에 이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뭘로 만들어요? 엿당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소장에서 나오는 소장의 소화 효소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단백질은 최초로 소화되는 곳은 어디다? 바로 위다, 위. 자, 위에서 단백질 위까지 왔어요. 그럼 위에 있는 누가? 염산과 펩신이라고 하는, 펩신이 소화효소 이름이죠. 펩신이 바로 단백질을 쪼개주는 거예요. 단백질을 쪼개서 이런 식으로 쪼개줘요. 쪼개주고 나서 소장에서 마찬가지로 누가? 이자액이 여기서 뭐가 나온다?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오면서 얘들을 뭘로? 또 쪼개준 다음에 여기서 소장의 소화 효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미노산 덩어리들로 짜게 쪼개준다라고 했었고, 지방은 소장까지는 잘 왔다가 바로 이 소장에서 이자에게 섞여 있는 누구?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이 이제 어떻게 소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디서? 바로 소장의 융털에서 소화가 되는데, 융털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건 암죽관과 모세혈관이라고 그랬고, 수용성, 물에 잘 녹는 건 이 모세혈관으로,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건 이 암죽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용성인 게 누구였어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수용성인 거는 이제 포도당, 그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무기염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되면은 이게 심장으로 보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를 우리가 무슨 게? 순환계다라고 이야기했고, 순환계를 하나로 얘기하면 이렇게 심장과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관들을 말할 수 있고, 제일 먼저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이 혈관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 크게 돌고 들어왔다 대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내려오죠. 그다음에 우심실에서 빵 쳐주면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그럼 폐로 가서 필요한 산소를 받아서 다시 좌심실로 오면, 좌심실에서 빵 쳐주면은 온몸으로 쫙 가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아서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위에 있는 순환을 우리는 폐를 돌고 온다, 폐순환이라고 이야기했고, 요 아래에 있는 순환을 온몸을 돌고 온다, 온몸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 폐로 들어가기 전에 요 왼쪽에 있는 혈관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혈관을 우리는 정맥혈이다. 정맥혈은 뭐냐면 대정맥도 정맥혈이고 폐동맥도 정맥혈인 거죠. 예. 그다음에 동맥혈은
폐로부터 이제 좋은 산소를 받고 온 폐정맥과 온몸으로 도는 대동맥이 바로 정맥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순환계를 정리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자 거기 숙제 낸 것 중에서 33 페이지에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33 페이지에 여기 2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3 페이지에 여기 2번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간은 혈액의 흐름에 따른 혈액 속 산소 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다라고 했네요. 네. 이랬을 때 이제 혈액이 흐르는 방향, 오른쪽으로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산소의 양을 보니까 산소의 양이 니은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어디에? 바로 혈관에, 바로 혈관. 혈관에 흐르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여기 F. 폐로 들어가면 우리가 폐로 들어가면서 폐로부터 산소를 받아서 오잖아요. 받아서 나오니까 F를 지나면 산소량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니은은 바로 요 폐에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보면 되겠죠. 폐에서 혈관으로 산소를 받으니까 산소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가한 산소량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면은 되겠다. 그러니까 기억은 요 앞에서 들어가는 것이 기억이고 니은은 폐를 폐라고 말할 수 있고 디귿은 폐를 거쳐서 나온 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간은 온몸 순환이다 그랬는데 온몸 순환이 아니라 요 폐순환, 폐를 돌고 오는 폐순환의 산소량이 변하는 거니까 온몸 순환이 아니라 폐순환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혈관 2, 혈관 2는 지금 들어가기 전이니까 기억과 같은 산소량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 산소가 좀 부족한 상태겠죠. 자, 그다음에 F에서 니은과 같은 산소량 변화가 일어나겠다. 맞는 답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도 요 정도 해 주고 여러분 대부분 보니까 숙제를 잘들 했더라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호흡계인데요.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뭐 했어요?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두 개 남은 거예요. 오늘 공부할 이제 호흡계와 그다음에 배설계.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인 거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뭘 구성한다? 기관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소화기관들이 막 모였어. 입, 식도, 위 이런 게 모여 있으면 소화기관이고 그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기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소화계,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 기관계가 모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개체가 돼서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소화계에서. 근데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느끼겠지만 이것들이 각각 이렇게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중에서 호흡계는 어떤 걸 담당하고 있는 거냐? 음 바로 말 그대로 호흡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 쉬는 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왜 필요하냐? 자, 우리가 순환계에서 이 폐가 있었고 심장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심장에서 나온 요 혈관이 뭐죠? 폐로 들어가는 동맥이죠. 폐동맥. 이 폐동맥이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받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소를 받아 가지고 나왔잖아. 폐에서 산소를 잔뜩 받아서 나왔죠. 그럼 우리 몸의 폐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면은 우리가 그걸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는데 이 들이마시는 숨 속에 어떤 기체를
산소 기체를 더 많이 가지고 해서 이 폐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폐에 산소가 많이 차겠죠. 그 산소를 이 폐순환에서 전달해서 혈관한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소의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호흡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플러스 강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별표 좀 쳐다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호흡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숨 쉬는 것 뭐 요런 게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거 이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우리 폐에서 교환되는 거,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런 걸 세포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CO2를 내뱉는 요런 과정도 호흡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이 혈관에 이제 산소를 가져 가지고 우리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온몸에 우리 모세혈관이 있다 그랬고, 이 모세혈관 주변에는 세포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를 자세하게 확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여기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얘가 모세혈관이죠. 그럼 여기 모세혈관으로 갈 때 모세혈관의 적혈구가 산소를 막 가지고 이렇게 조직 세포, 우리 세포들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폐에서 가져온 산소를 조직 세포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 세포 내부에 이제 핵도 있고, 여기에 세포 기관 중에요,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산소를 받으면요, 요 산소와 그다음에 여기서 가져온 포도당 있죠. 소화작용을 통해서 이 혈관에서 포도당도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포도당과 산소를 받아 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뭘 만드는 거냐면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고요. 자, 이거 우리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식물의 광합성 작용 우리 기억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광합성 식물은 물을 흡수해 가지고 공기 중에서 흡수한 CO2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였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양분을 직접 혼자 합성하고 산소 기체를 내보내는 게 바로 이 광합성 과정이었고, 이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 뭐였습니까? 식물이 하는 호흡이었잖아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런 물과 CO2를 내보내면서 플러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식물한테서 하는 호흡이다라고 했죠. 이 과정이 동물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식물하고 동물이 일어나는 호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우리는 하나의 호흡, 넓은 의미의 호흡으로 봐준다. 그러니까 호흡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넓은 의미로 볼 때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도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흔히 외호흡이라고 해. 바깥으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가져온 산소를 우리 온몸의 세포들이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까지 전부 호흡이다. 이런 건 내호흡이라고 하는데, 여기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모든 과정까지를 포함한 게 넓은 의미의 호흡이다라고 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범위가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이 정도 과정까지는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때 선생님 설명 따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초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다루는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숨을 이제 들이마시는 들숨과 날숨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들숨과 날숨을 비교를 해 보면 들 들숨에는 산소만 있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들숨이라는 건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을 우리가 들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이렇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슴 위로 이렇게 가슴이 앞으로 열리면서 가슴통이 이렇게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들숨이고, 내뱉으면 이게 날숨이에요. 들숨할 때는 가슴을 피면서 들이마시고, 날숨은 내뱉는 거예요. 근데 이 들숨과 날숨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그 양이 산소만 비교했을 때는
어디에 산소가 더 양이 많냐? 들숨에 산소가 더 많다 이 뜻이고요. 이산화탄소만 비교했을 때는 내보내는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기 중에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질소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산소거든요. 21% 산소예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0.03% 밖에 안 돼요, 이산화탄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마시는 들숨이든지 날숨이든지 간에 무조건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는 무조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개념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들이마시는 거는 산소가 무조건 더 많고 내보내는 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을 거야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항상, 항상 모든 기체, 들이마시는 기체든지 내보내는 기체든지 그 속에서는 어떤 기체가 양이 많겠어요? 산소가 무조건 많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고 이산화탄소가 0.03% 있잖아요. 당연히 산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산소의 양만 따지고 봤을 때는 들이마시는 숨에 21%의 산소가 들어오고 내보낼 때는 그거보다 적은 양을 내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우리 몸에 좀 쓰니까 산소를 남겨두고 내보내는 거니까요. 네.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숨에 더 많은 양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기체를 비교했을 때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자, 이런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호흡기관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호흡계라고 하겠죠. 네. 이 호흡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코가 있겠죠. 코. 네, 그다음에 이 코에서 공기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요 공기의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관에서 폐 쪽으로 양옆으로 가지처럼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거를 가지 지자를 써서 기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지가 어디에 연결됐냐면 양쪽에 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 폐를 보호하는 뼈가 있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갈비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요 폐가 큰 하나의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아주 작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폐를 구성하는 세포다. 그래서 폐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폐포 하나를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폐포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이 주변에 모세혈관이 폐포 하나를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혈관이 폐로 오잖아요. 다시 아까 순환계하고 어차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서 우심실에서 빵 쳐주면은 심장의 어디? 우심실에서 뭐가? 폐로 가는 동맥, 폐동맥을 따라서 폐까지 가겠죠. 그 폐까지 간 혈관이 바로 이거예요. 이 파란색 혈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폐동맥이죠. 여기 왼쪽에 그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폐동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온 혈관이라는 거죠. 그럼 심장에서 왔으니까는 폐한테 뭘 줘야 돼요? 온몸을 돌고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를 폐한테 주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온몸을 돌고 와서 이산화탄소를 폐한테 주는 거다. 폐한테 이산화탄소를 주고 다시 폐로부터 뭘 받아온다? 산소를 받아서 다시 이게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심장으로 와야 되겠죠? 심장으로 오는 이 혈관은 뭘까요? 폐에서 들어오는 심장, 폐정맥이 되겠고 이게 바로 심장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좌심실로 들어오죠. 기억하시죠?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좌심방으로 가서 온몸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바로 폐에서 산소가 교환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다. 폐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왜 하필 폐가 큰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여러 개의 폐포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알갱이들이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는 표면적이 넓어진 효과가 있거든. 표면적이 넓어지면은 기체들을 많이 교환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체 교환에 훨씬 유리하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체 교환에 유리하다. 왜 폐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냐?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에 유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구조와 기능들은 여기 표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코는요,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를 축축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여기에 코 속에 털이 있고 끈끈한 액체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낸다. 여기 먼지나 세균 걸러낸다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자, 기관지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섬모라고 그래서 이게 털이에요, 털. 아주 가느다란 털인데 이것들이 먼지나 세균 한번 걸러주고, 자, 그다음 폐는 흉강이라는 곳에 들어 있는데 아까 폐를 보호하는 뼈가 있다 그랬죠? 여기 양쪽에 폐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폐라고 하면은 이 폐를 보호하고 있는 뼈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뼈. 이 뼈가 바로 뭐다? 갈비뼈고요. 이 갈비뼈 아래쪽에 이렇게 막이 하나 가로막고 있고요. 요렇게 폐를 덮고 있어요. 요 폐를 덮고 있는 요 가슴의 공간을 우리는 가슴흉, 그다음에 공간 강자를 써 가지고 가슴의 공간 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흉곽 위쪽에는 뭐가 있다? 갈비뼈가 있고 아래쪽에는 있는 막은 가로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갈비뼈가 있고 여기 가로막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위로 쭉 올라오고요. 가로막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가슴 이 흉곽이 넓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가슴이 커지는 게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움직임 때문에 이 폐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기체가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밑줄 쳐 볼까요? 폐는 근육이 없다. 밑줄 쳐 보세요. 별표 쳐주세요.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수축 이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비뼈하고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크기가 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나왔죠? 폐포,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표면적을 매우 넓다. 그래서 뭐에 좋다? 기체 교환에 유리하다. 이 별표 좀 쳐놓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폐포라고 하는 것은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탄소 교환되는 거 방금 그림으로 살펴봤죠? 네. 그다음에 가로막이라고 하는 게 아까 폐 밑에 있었던 막이고 갈비뼈라는 것은 뼈죠. 폐를 보호하는 뼈.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한 장 넘기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흉강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파트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풍선 있잖아.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풍선의 부피가 커지죠. 뭐냐면 부피하고 압력은 서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 말은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입자의 운동을 설명을 해 보면요.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은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개수는 똑같은데 이 공기가 충돌하는 횟수가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거든요, 벽면을 충돌하는 횟수가. 근데 개수는 똑같은데 이 내부의 부피가 팽창하면 얘가 가서 때리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기체가 때리는 힘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요 안에 흉강이라고 하는 곳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자,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압력이 작아지죠. 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압력이 작아지면 바깥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의 압력이 높은 거예요.
압력은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바람도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슴통이 커져요. 흉곽이 커진다.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은 흉곽 내부의 압력이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져서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압력 차이에 의해서. 자, 그게 여기 말로 써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간다.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자,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를 해 보세요. 그럼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흉곽의 압력이 떨어지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폐도 똑같은 거예요. 폐도 똑같이 부피가 커지고 폐의 압력이 똑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폐하고 같이 흉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폐의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이해될까요? 네. 폐에는 근육이 있다 없다? 없다. 폐는 근육이 없는 대신에 이런 갈비뼈와 가로막의 팽창, 위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에 의해서 가슴 흉곽이 커지고 부피가 낮아지고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작아지면서 공기가 몸 안쪽 폐 쪽으로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면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이렇게 말로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죠. 이해를 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바깥으로 숨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 그걸 날숨이라고 하죠. 반대작용이죠.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오고요.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 흉곽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죠. 흉곽의 부피는 작아져요. 자, 부피가 작아지면 반대로 압력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폐도 마찬가지죠. 그럼 폐의 압력이 커졌으니까 이번에는 폐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게 날숨이에요. 그래서 내보낼 때는 갈비뼈가 내려가면서 가로막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반대로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은 커지고 폐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 안에 있는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표로 나타낸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 보세요.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이렇게 펴 봐요. 그러면서 뭐 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상을 하는 거죠. 자, 해 봐요 같이. 자, 갈비뼈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속을 상상하세요. 갈 그 폐 밑에 있는 가로막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그러면서 내 흉곽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흉곽의 압력은 낮아진다. 폐의 부피도 커지고 폐의 압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압력이 높은 바깥쪽의 공기가 내 폐 속으로 들어온다. 이게 뭐다? 들숨. 갈비뼈 올라감, 가로막 내려감, 흉곽 커짐, 압력 낮아짐, 폐 커짐, 압력 낮아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없죠? 잘했어요. 내보낼 때는 갈비뼈가 내려가면서 가로막 올라감,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폐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몸 밖으로 공기가 나간다. 이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들숨과 날숨의 일련의 과정이다. 압력 차이에 의해서 폐는 근육이 없지만 이렇게 흉곽의 크기가 왔다 갔다 조절되면서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표가 굉장히 복잡한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순환계에서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림만 보면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 그림 봅시다. 자, 순환계하고 지금 겹쳐져 있죠. 자, 심장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 뭘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네, 어 저기 저들이 버린 쓰레기 가지고 왔어요. 분리수거 좀 해 주세요. 정화기로 좀 깨끗하게 돌려 주세요 하는 거지. 그럼 어디로 들어와? 우심방으로 들어왔죠. 그럼 우심실로 내려오죠. 그럼 우심실에서 어디로 보내요? "야, 얘 이산화탄소 이제 반납하고 몸에 좋은 산소 받으러 가라." 하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폐로 보내죠. 네. 그럼 폐로 갔어요. 폐 동맥을 따라서 폐로 갔겠죠? 그럼 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폐포한테 뭘 주겠어요? 쓰레기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를 폐포한테
"가져왔어요. 받으세요." 하면서 폐품을 주는 거지. 주면서 다시 "저 이제 온몸으로 가야 되니까 좋은 산소를 주세요."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어 주고 누구를? 산소를 받겠죠. 네. 그 과정이 이 오른쪽에 있는 확대된 그림에서 일어나는 거죠. 폐포 하나에서의 과정이죠. 어떻게? 폐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폐포 쪽으로 누구를 준다? 이산화탄소를 주고 폐포에서 누구를 모세혈관으로 준다? 산소를 모세혈관에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이산화탄소는 혈관에 있는 혈장을 따라서 온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적혈구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혈장에 녹아서 와요. 근데 산소는 적혈구가 배달을 하는 겁니다. 산소는 적혈구가 받아요. 예, 좀 디테일한 건데 시험에서 요거까지 건드리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예. 산소를 산소를 운반한다. 적혈구가. 그래서 산소한테 적혈구를 주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나오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폐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네. 그러면 이제 폐에서 산소 받아 갖고 왔네.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온 산소가 많은 피는 좌심방으로 갔다가 좌심실로 갔다가 이제 온몸으로 대동맥을 따라서 가죠. 그럼 대동맥에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있을 것이고 얘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들로 막 침투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온몸에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포들한테 "야 이제 너 영양소랑 산소 줄 테니까 에너지 만들어." 하면서 주겠죠. 그 과정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겠죠. 온몸의 조직 세포에다가 누가 적혈구가 가지고 온 산소를 내어 주는 거죠. 조직 세포한테 주는 거죠, 이번에는. 혈관이 모세혈관에서 조직 세포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 세포에서 이제 뭘 가져옵니까? 조직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는 거죠. 혈장이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과정을 또 반복하는 거죠. 이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폐에서 일어나는 요 과정.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 폐에서 일어나는 요 과정이 과학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확산 현상 때문에 그래요. 확산 현상. 자,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과학 용어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과학의 원리예요. 우리가 향수병을 방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요 향수 냄새가 방 안에 전체적으로 퍼지잖아요. 이것도 확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향수병에 있는 여기는 향수의 농도가 진하죠. 반면에 여기 방 안은 향수의 농도가 약하니까 농도가 높은 고농도 쪽에서 농도가 낮은 방으로 퍼지는 게 확산이죠. 어 우리가 냉면에다가 식초를 타면은 그 식초가 한 덩어리가 여기에 농도가 진하죠. 얘가 농도가 낮은 물 전체로 퍼지잖아. 이것도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퍼지는 게 확산인데 바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원리 역시 뭐다? 확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폐에서 지금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간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모세혈관이랑 폐포랑 어디에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폐에서는 모세혈관에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고농도고 폐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저농도니까 모세혈관에서 폐 쪽으로 확산돼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폐 쪽이 고농도고 모세혈관 쪽이 고농도고 폐포 안쪽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산소는 폐포 쪽이 산소가 많은 고농도고 모세혈관 쪽이 산소가 적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저농도니까 산소는 폐포 안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향수가 퍼지는 거랑 식초가 퍼지는 거랑 이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퍼져 들어가는 거 역시 같은 확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에서는 반대로 일어나잖아. 왜요? 모세혈관으로 가지고 왔던 산소가 이번에는 조직세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혈관이 고농도고 조직세포가 저농도죠. 탄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조직세포가 고농도고 이 혈관 내부가 저농도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확산의 원리로 인해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여기 옆에 이렇게 표로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죠. 지금 다 이해했으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그죠? 확산 때문에 그랬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요거 이 8번 문제 하나만 풀어 보세요, 그러면. 37 페이지 8번 문제 한번 지금 풀어 보세요. 자, 시간 2분 드릴게요. 풀어 보세요. 자,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는 그림인지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심장이 지금 기준이 가운데 있잖아. 그죠? 화살표를 보아하니 심장을 거쳐서 지금 내려가는 혈액이 지금 파란색 혈액이고 파란색 혈액이 심장을 거쳐서 폐포까지 갔다가 다시 받아서 오는 이 빨간색 혈액이 온몸으로 가는 혈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밑에서 심장을 거쳐서 오는 이 혈액에는 뭐가 더 많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을 것이고 폐를 거쳐서 나오고 온 혈액에는 산소가 많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폐포에서 지금 A,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A는 어떤 기체일까요? 그렇지. 산소 기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요 B는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온몸으로 가서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온몸의 조직세포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C라는 것은 그러면 '아 얘는 조직세포로 주는 산소겠구나. 자 D라는 것은 조직세포가 모세혈관에 주는 이산화탄소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말로 풀어 보는 겁니다. 자 가에서 가라는 건 폐를 말하는 거죠. 폐에서 산소의 농도는 자 누가 더 큽니까? 폐 안쪽이 더 크고 모세혈관이 작으니까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했던 거였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에서는요. 자, 나라는 건 온몸의 조직 세포죠. 나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잖아요. 나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조직 세포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모세혈관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A와 C는 산소를 말하는 것이고 B와 D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 자, 이거 풀 수 있겠을까요? 네. 이거를 그냥 암기해서 푼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까마득하겠어요. 근데 지금 예 이해를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되실까요? 네. 호흡기 끝났어요. 네. 잘했어요. 그 39 페이지에 보면요. 요런 실험이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호흡 운동 모형이라 그래서 이런 모형이 가끔 이제 등장을 해요. 시험 문제나 수행 평가에서요. 그럴 때 요 고무 풍선이 우리 폐를 비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 고무막은 뭐에 비유하냐면 가로막에 비유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갈비뼈는 지금 없고 그냥 가로막만 있어서 요 가로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여기 흉곽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폐가 넓어지면서 압력이 작아지니까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모형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모형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고무막을 밀어 올리게 되면은 반대로 압력이 커지면서 바깥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그러니까 요 왼쪽은 들숨에 해당하는 실험이고 오른쪽은 날숨에 해당하는 실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제 요 모형을 통해서 하는데, 이 모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뭐 어렵진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되셨죠? 4번 문제 하나만 해 볼까요, 같이?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4 번하고 5번 문제 풀어 보세요. 호흡기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음. 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우리가 호흡 기관 중에서 코라고 할 수 있고, B는요, 네, 기관이죠. 자, C는 양쪽으로 뻗어 있는 기관지가 될 것이고, D는 바로 폐가 되는 거고, 자, 여기 E는 폐를 보호하는 갈비뼈네요. F는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이네요. 그쵸? 자, 이때 가하고 나가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나는 지금 이 화살표 모양으로 볼 땐 폐로 들어오는 혈관이네요. 그러면 심장에서 폐로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심장이 있을 겁니다. 심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니까 동맥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고, 폐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폐동맥이 되겠죠, 나는. 간은요, 다시 산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심장을 기준으로 이름이 붙는다고 했으니까 정맥이고, 바로 간은 폐로부터 들어오는 폐정맥이 되겠네요. 그쵸? 네. 너무 재밌다. 그쵸? 자, 옳게 짝지은 거 4 번, 4 번에 3번 폐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5 번. 옳지 않은 것은, 자, 5 번이 되겠죠. 나에는 우리가 산소가 더 적죠. 가가 산소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5 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아까 했던 문제랑 지금 똑같은데, 자, 여기 15번 하나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다라고 했네요. 자, 한번 여러분 풀어 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같이 볼게요. 자, 우선 가라는 것은 지금 심장에서 폐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는 뭐예요? 폐로 들어오는 거죠. 심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폐 동맥이 되겠고, 나는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폐 정맥이 되겠죠. 자, 폐 동맥에는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얘는 CO2가 많잖아. 그죠? 음. 폐정맥에는요. 얘는 산소를 많이 가져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A는 뭐겠어요?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B는 산소를 받아갖고 나오는 거니까 B가 산소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CO2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혈액은 좀 검은색 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적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붉은색이 탁해요. 그리고 산소를 많이 포함한 피는요, 우리가 선홍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 주세요. 음. 선홍색 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호흡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이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설계 남았어요. 마지막 배설계. 배설계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좀 약간 느낌상 어때요? 뭔가 좀 더러운 느낌이 있잖아. 근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배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다고. 그 정도로 배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우리 오줌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해야 된다. 배설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오줌이에요, 오줌. 자,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두 개가 있잖아. 오줌하고 뭐가 있어? 그거 있잖아, 그거. 어? 어. 쌍디귿 그거 있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건 배설이 아니에요. 응가는 배설이 아니에요. 왜 배설이 아니에요, 선생님? 요건 응가는 뭐냐면 우리가 소화를 하고 나서 대장에서 남은 찌꺼기가 그냥 배출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배출이라고 해요. 배설이라고 안 해, 과학에서는. 배출이다. 그러니까 얘는 배출이고요. 오줌이 배설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인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응가는 배설이 아니라 배출이라고 하고 오줌을 배설이라고 한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크게 영양소를 나누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누구냐면 탄수화물 CHO예요. 뭡니까?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도 CHO,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들이.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기본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이거 말고 바로 질소라고 하는 아미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 했잖아.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포 호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이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그럼 영양소를 만들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흡수한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산소와 결합을 하는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세포 호흡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부산물이 누구냐면 탄소가 있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가 만났기 때문에 부산물로 CO2가 필수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부산물인 H2O가 부산물로 무조건 나온다고. 이 세포 호흡의 결과물은 무조건 CO2하고 H2O는 나와요. 음. 그러니까 요 나온 CO2는 우리가 날숨을 통해서 CO2는 내보내고요. H2O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줌을 통해서 H2O는 내보내요. 자, 이것 둘만 부산물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 문제야. 단백질에는 바로 이 질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이 질소가 수소와 결합을 해 가지고 또는 산소와 결합을 해 가지고 얘가 암모니아를 형성합니다. NH3라는 암모니아.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매우 독성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이야. 암모니아 냄새 맡아본 친구 있어요? 암모니아 냄새 굉장히 독하거든요. 이 암모니아 굉장히 지독한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 수가 없어. 우리가 단백질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그 간에서요. 이 독성 물질을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물질, 요소는 뭐냐면 인제 NH4 플러스 뭐 이런 형태인데 화학식까지 여러분이 잘 몰라도 되고요. 이런 요소의 형태로 독성이 약한 형태로 바꿔줘요. 독성을 낮춘 물질로 일단은 바꿔줘요.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 몸 머물러도 괜찮아. 근데 이게 많이 쌓이면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요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요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바로 배설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그 배설계의 중심에 바로 뭐가 있냐면 콩팥이 있는 겁니다. 이 요소를 콩팥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콩팥에서 요소만 잘 걸러 가지고 이 방광으로 보내서 오줌에 섞여 가지고 요소를 내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에 이 배설계의 목적은 뭐냐면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요소를 몸 밖으로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배설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배설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단백질에 있는 질소가 만든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뀌었지만 얘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우리의 과정이 바로 뭐다? 네, 바로 배설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그렇다면 이 배설이 콩팥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배설되는가만 알면 돼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몸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단백질이 만든 이 독성 물질을 내보내는 과정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배설계의 기본 구조가 바로 콩팥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콩팥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 콩팥에서 어쨌든 이 콩팥에서 여기서 요소만 쭉 뽑아 가지고 요소를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관으로 내보내요. 요 관이 오줌을 만든 관이, 오줌이 지나가는 관이잖아. 그래서 요 관 이름이 오줌관이고요. 이 오줌관이 모여서 가는 곳이 바로 뭐겠어요? 방광이고요. 요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차면은 우리는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오줌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우린 뭐만 알면 돼. 솔직히 이 오줌관이나 방광이나 요도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콩팥이다, 콩팥. 그러면 과연 이 콩팥에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요소를 이렇게 걸러낼 수 있을까? 야, 이게 궁금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콩팥을 확대해 봅니다. 콩팥을 확대해 보면요. 요 조그만 콩팥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이 콩팥 하나를 확대한 모습이고요. 그러면 콩팥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콩팥에 겉을 덮고 있는 곳을 우리가 콩팥 겉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을 덮고 있는 껍질이에요. 겉껍질. 겉껍질을 겉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속에 있는 껍질을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를 콩팥에 있는 속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속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너무 쉽지 않아요? 겉껍질, 속껍질, 줄여서 겉질, 속질. 음. 그다음에 이 겉질과 속질에서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소를 걸러 가지고 쭉쭉쭉쭉 오줌관으로 보내는 깔때기처럼 생긴 데가 있어. 음. 우리 깔때기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치? 마찬가지로 이 오줌관으로 이 콩팥에서 모은 이 오줌을 오줌관으로 보내는 거지. 오줌관으로 보내는 곳. 얘 이름이 뭐냐면 콩팥에 있는 깔때기다. 그래서 콩팥 깔때기예요. 뭐 이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콩팥 동맥, 콩팥 정맥이 나와요. 자,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여기까지 오면은 순환계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하잖아? 그럼 도대체 이게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순환계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건 너무 쉽죠. 왜요? 동맥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잖아. 자, 심장에서 온몸으로 빵 가는 혈관 중에서 대부분의 혈관이 바로 이 콩팥을 들렀다 간단 말이에요. 왜? 그 혈관에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 요소를 콩팥에 들르게 해서 "야, 저 요소는 불순물을 다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콩팥으로 보내서 요소만 빼고 달라고 해." 하면서 가는 애가 누구겠어? 콩팥 동맥이죠. 그러니까 이 콩팥 동맥에는 요소가 많겠어, 적겠어? 요소의 양이 매우 많겠죠. 근데 요소만 포함되어 있겠어요?
이 콩팥 동맥에는? 아니죠. 여기는 우리 몸의 영양소, 우리 소화시켜서 흡수했던 포도당도 있을 테고 아미노산도 있을 테고 뭐 아직 쪼개지지 않은 단백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적혈구, 백혈구 같은 혈구 등도 이제 혈액이니까 녹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뭐 무기염류, 음?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당연히 물도 섞여 있을 것이고요. 음. 그다음에 뭐 바이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함께 섞여서 들어오는 게 문제죠. 어디로? 콩팥 동맥으로. 그러면 콩팥은 정수기 같은 거야, 정수기. 이 정수기에서 이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콩팥으로 해서 오줌관으로는 누굴 보내야 됩니까? 요 파란색, 요 노란색, 요 오줌관. 오줌관으로는 누굴 보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오줌관으로 요소만 빼서 보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 놓고 나머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단백질, 혈구 이런 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 그 필요한 건 다시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로. 누구만 빼고. 요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갖고 다시 온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팥 정맥에는 요소의 양이 없어야 되는 거지. 이게 목적이에요. 자, 더러운 물을 정수기로 들여보내면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처럼 더러운 게 많이 요소가 많이 포함된 거는 콩팥으로 들어가는 콩팥 동맥이고 콩팥에서 정수가 돼서 나오는 콩팥 정맥에는 요소가 매우 적거나 없어야 된다. 대신에 나머지 영양소들은 같이 포함되어 있겠고 대신에 요소는 어딜 통해서 이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으로 빠져나가서 오줌으로 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요소를 걸러내야 되잖아. 걸러내는 게 어딨냐? 바로 이 콩팥 겉질과 속질 사이. 바로 여기. 여기. 콩팥 겉질도 아니고 속질도 아닌 겉질과 속질 사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따라란. 오늘 배우는 거의 핵심입니다. 네프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프론. 아, 이름이 좀 어렵죠. 네프론. 네. 이 네프론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자, 요 빨간색 혈액이 지금 요렇게 지금 신장 여기 뭐야 콩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가 이름이 뭐겠어요? 콩팥 동맥, 정맥, 동맥이죠. 자, 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왔죠.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요소를 빼내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긴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게 있는 이 혈관, 이 혈관이 바로 여기 주머니 같은데 쭉 이게 실처럼 막 감겨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가느다란 것들이 공처럼 뭉쳐져 있다 그래서 사구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라는 게 실이란 뜻이야, 실. 구라는 게 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공처럼 생긴 덩어리란 뜻이에요, 사구체가. 그래서 이 사구체가 여기 주머니에 담겨 있어요. 이 주머니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가지고 보먼주머니라고 한 거예요. 보먼주머니. 얘를 담고 있는 주머니야. 바로 이 보먼주머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 이건 콩팥 깔때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콩팥 깔때기는 뭐냐면 콩팥 깔때기는 이 콩팥에 있는 거대한 깔때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보먼주머니는 이 콩팥 겉질과 속질에 있는 아주 이런 단위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아주 많은 수많은 주머니들이 바로 이 보먼주머니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구체로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라든지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소도 있겠고 혈구도 있겠고 뭐 포도당도 있겠고 아미노산 뭐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한번 걸러서 이 관으로 걸러서 내보냅니다. 자, 누가 내보내지냐? 여기로 지금 이야기했던 요소를 내보냅니다. 요소가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요 틈새 사이사이로 막 내려가. 이걸 여과된다 그래. 우리 거름종에다가 흙탕물을 쫙 부으면은 물이 쭉 내려가잖아. 그걸 여과된다고 하거든요. 요소도 그 물속에 흡수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 걸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걸러지지 않고 남는 애들은 덩어리 큰 애들. 누가 남냐면 단백질이랑
혈구는 여기에 사구체에 그냥 남아 있어요. 대신에 입자가 작은 요소가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소와 함께 입자가 작은 포도당도 같이 빠지고요. 무기염료도 같이 빠지는 거야. 지금 이 콩팥이 이 보먼주머니라고 하는 함정을 파 놓은 거예요. 함정을 파 놓고 "야 요소 들어온다. 야 쟤 잡아, 잡아. 조용히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요소가 딱 왔어. 그러면 "벌려." 해 가지고 벌려 가지고 요소를 쫙 집어낸 거야. 쫙 집어냈어. 근데 문제는 집어넣고 보니까 "아 저 아니에요." 했는데 포도당도 떨어지고 "아 나도 아니에요." 했는데 무기염료도 떨어진 거야. 함정에 같이 빠진 거라고. 어. 아미노산 어떻겠어. 아미노산도 같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아이 저희는 아닌데 아 어떡해요."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지 얘들이. 야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하냐. 얘들이 그냥 얘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빠진 포도당과 무기염료와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관 자 요 얘네들이 빠진 이 관 노란색 이 관을 뭐라고 하냐면 가느다란 오줌관 해서 세뇨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뇨관들이 모여 가지고 그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이제 오줌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뇨관으로 빠졌잖아 애들이. 그러면 봐봐. 이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막 감싸고 있죠. 대박이지. 이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뭐겠어? 야 얘네들이 센서야.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가 "포도당, 무기염류, 아미노산 야 니들은 거기 가. 거기 아니야. 구해 줄게. 손 잡아." 이러면서 다시 얘들 지나가는데 손을 잡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 관에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응?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다시 끄집어 내 줘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다시 얘들은 필요해서 흡수한다. 그래서 이걸 재흡수라고 그래. 자 재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하는 거야? 세뇨관으로 잘못 빠진 애들을 모세혈관으로 구출해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미쳤어, 미쳤어. 여기다 지금 함정 파 놓고 "야 요소 왔다. 발 벌려." 해 가지고 함정 딱 벌렸는데 요소들이 막 빠졌잖아. 그럼 요소의 90%가 다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살아남은 10% 애들이 "야 저기 안 빠졌다. 우리 죽을 뻔했다." 하면서 이 모세혈관에 빠져서 살아서 도망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지. 100%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 모세혈관은 "야 아직 안 빠져나간 애들이 있다. 쟤를 다시 집어넣어." 해 가지고 이 모세혈관에서 직접 이 세뇨관으로 집어넣어 주는 과정을 해요. 남은 애들 다 털어 넣는 거야. 기가 막히죠. 요소만 끄집어 가지고 "너 들어가, 너 들어가." 하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 분비한다 그래요. 분비. 분비라는 건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 안쪽으로 요소를 다시 집어넣어 주는 과정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콩팥 깔때기로 연결된 이 관에는 요소만 가득하겠지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오줌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방광으로 해서 오줌으로 내보내면 야 콩팥이 우리가 할 일 끝난 거야. 미쳤지 않습니까? 네. 자 이 과정이 일어나는 곳 세 가지. 정말 중요하잖아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 콩팥에서 함정 파려고 데리고 오는 사구체. 그다음에 얘를 담고 있는 보호먼 주머니. 그다음에 얘네들이 빠져서 가는 세뇨관. 자 이거 지금 이걸 통해서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만약에 얘를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고 싶죠. 이거 세 개를 그래서 뭉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네프론이라는 게 바로 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거를 어떻게 보냐? 아 네프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다 함께 "네프론 사보세. 네프론 사보세." 이렇게 좋은 거 다 같이 "사보세."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프론을 사보세,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한다.
이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작용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 줘야 되죠. 첫 번째 뭐부터 일어나요? 여과 작용이 일어나죠. 몸집이 작은 애들이 빠지는 거예요, 함정이. 자, 그다음에 필요한 애들 다시 끄집어내. 그걸 뭐라고 한다? 재흡수. 자, 그다음에 다시 살아남아 있는 요소를 다시 집어넣어 줘야 돼. 분비. 요 과정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내용 많죠. 내용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편에 어 정말 어떤 SF 영화와도 버금가 우리 마블 영화 같은 굉장히 그런 한편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 영화 같은 스토리가 우리 몸의 콩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약하면 다시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몸 밖으로 보내는 과정이 바로 배설이다. 그 배설의 과정이 일어나는 게 콩팥인데 이 콩팥에서 우리가 네프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요소를 진하게 만들어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바로 분비다라는 거예요. 네. 잘 정리해 두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어요. 이걸 혼자 공부하려면 여기 굉장히 머리 터져요. 그쵸?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 보면은 암모니아가 있다. 독성이 강하므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다음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자,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쫙 들어오죠. 네. 자, 여기 막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지만 콩팥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 좌우에 한 개씩.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 겉질, 속질, 깔때기 세 부분. 겉질과 속질 그곳에 네프론이 있다. 네프론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보세,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자, 네프론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거. 보문주머니는 얘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세뇨관은 보문주머니에 떨어진 애들을 받는 얇고 가늘고 긴 관. 자, 이것들이 모여서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으로 가고요.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고 방광에 이제 오줌을 모아두고 요도는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된다. 네. 길지만 뭐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인제 다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거 한번 2번 3번 한번 해 볼래요, 여러분들? 네. 한번 풀어 보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풀어 보세요. 자, 다 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이름은 뭔가요? 그렇죠. 콩팥이 되겠고 자, B의 이름은요? 오줌관이네요. 그죠? C는요? 방광이 되겠고 D는요? 오줌이 나가는 요도가 되겠네요. 자, E가 뭐죠? 이게 이 콩팥의 겉질과 속질 속에 들은 네프론인데 네프론을 구성하는 E는 바로 사구체가 되겠고 자, F는 담고 있는 주머니죠.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 자, G는요? 세뇨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3번.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다. 뭐예요? 오줌관이죠.
B가 될 것이고요. 자,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실뭉치 하면 바로 뭐 떠올라야 돼요? 사구체. 자,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음.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5 번하고 6번 같이 한번 볼까요? 풀어보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겉껍질 콩팥 겉질이고요. 그 안쪽에 비는 뭐죠? 콩팥에 있는 속껍질 속질. 자, C는요? 깔때기죠. 음. 콩팥에 꼭 붙여야 돼요. 콩팥 깔때기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여기 빨간색 관 A는 뭐죠? 콩팥으로 들어가는 무슨 맥? 동맥,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니까요. 자, 다시 콩팥에서 깨끗하게 영양소만 가지고 나온다. 뭐예요? 콩팥 정맥이죠. 어쨌든 심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가. 음. 자,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은 어디에 있다? 네프론은 겉질과 속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와 B에 있는 것이고 오줌은 어디에 모인 다음 콩팥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나간다라는 거죠. 네, 어때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배설기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자, 그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요. 오줌의 생성 과정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과 있다고 그랬죠. 여과. 자, 여과는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사구체에서 요 보먼 주머니로 떨어지는 게 여과다 그랬어요. 자, 그때 콩팥 동맥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바로 뭐다? 혈구, 단백질. 자,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게 입자가 큰 애들이죠. 그다음에 입자가 작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는 입자가 작아요. 얘들은 입자가 작고 혈구, 단백질 입자가 커요. 네,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애들이 걸러지겠죠. 그 걸러진 액을 우리는 무슨 액? 여과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과액엔 누가 있겠어요? 입자 작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는 입자가 작아서 여과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과액 속에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몸에 필요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재흡수한다 그랬죠. 재흡수할 때는 바로 어디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일어나고 몸에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는 것이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된다. 전부 재흡수되고요. 다 좋은 거니까. 물과 무기염료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재흡수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비 있었죠? 자, 분비는 어떻게 한다? 모세혈관에서 다시 필요 없는 남아 있는 노폐물이 분비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콩팥 깔때기로 가는 여기에는 이제 요소가 많겠고요. 물도 약간 있겠고 무기염료도 약간 있겠다. 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이 이렇게 그림으로 잘 모식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그림 표를 한번 볼 텐데요. 별표 좀 하나 쳐 놓을까요? 표로 나왔을 때 우리 굉장히 이거를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혈액은 뭐냐면요. 콩팥 동맥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에요. 그 혈액에는 단백질이 8%가 들어 있었다. 포도당이 0.1%가 들어 있었다. 요소가 0.03%가 들어 있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과가 된 액, 이게 통과한 거예요. 여과액.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여과액에는 단백질이 있다 없다? 없다.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입자가 커서. 여과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과액이 없으니까 오줌에도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포도당은 입자가 작아서 여과액까지는 포도당도 함정이 같이 빠진다 그랬잖아. 근데 오줌에는 없어. 왜 없을까? 바로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재흡수가 일어났다.
이해되시죠? 자, 요소는 퍼센테이지니까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여과되는 거에 거의 그대로 100% 거의 여과됐는데 오줌에는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분비도 됐을 테고 또 하나는 물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A, B, C 주는 거야. 얘를 안 줘요. 얘를 안 주고 얘들 추측 한번 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 혈액에는 있었는데 여과액이 없어? 입자가 큰 놈이네. 그럼 단백질이 되겠네. 뭐 혈구일 수도 있지만요. 어 혈액에 있었는데 여과액에도 있었는데 오줌에 없어? 얘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되겠구나. 그다음에 혈액에하고 여과액까지 있었네. 오줌에서 농도가 진해졌네. 얘는 요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100 점과 96 점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듣고 보니까. 너무 이런 쉬운 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나만 맞고 싶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땡큐 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풀면 돼요. 근데 이걸 외운 사람들은 진짜 여기 5 단원 진짜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소화, 순환, 지금 호흡 배설했지만 솔직히 다 이거 암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신기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몸속에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금 했던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에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포 호흡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 세포 내에서 결국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사는 거거든요. 그때 세포로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포 호흡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 포도당 같은 영양소와 산소라 했잖아요. 광합성의 반대 과정.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것들이 부산물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건데 이때 각각의 기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계가 각각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도와주면서 함께 운동하고 있다는 걸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물이 이렇게 우리 소화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소화기에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영양소를 소화해 가지고 이제 소장에서 만들었던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을 다 흡수해서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해 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심장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을 빵 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심장에서 하는 건 뭐예요? 순환계죠. 그죠? 순환계. 그럼 심장에서 이제 조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운반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지고 오는 역할을 순환계가 해 주는 것이고 이 순환계가 해 주면서 이 호흡계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콩팥이라는 배설계에서 걸러 주고 그다음에 이 조직 세포라는 곳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전부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잘했습니다. 자, 7 번, 8번 문제 풀어 보세요. 5분 드릴게요.
다 풀었죠? 네. 다 풀었을 것 같아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의 이름을 써라 그랬네요. 자, 가는 뭐예요? 자, 사구체에서 이제 세뇨관 쪽으로 통과하는 거네. 입자 작은 애들 함정에 빠지는 거. 으악 하면서 빠졌죠. 뭐예요? 여과 됐다. 여과. 자, 나는요. 나는 다시 필요한 거 다시 뽑아 올려. 재흡수. 다는요. 야, 요소 숨어 있었다. 요소 다시 너 들어가. 분비되겠죠. 네, 잘했고요. 자, 8번을 보게 되면 가 과정, 즉 여과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물질이 떨어지는 거 이동한다, 맞다. 가 과정에서 혈구나 단백질은 이동하지 않죠. 크기가 크니까. 나 과정에서 물과 무기염류 대부분 흡수된다고 했죠. 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흡수되는 것이고 다 과정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이 들어간다, 맞죠. 잘하셨습니다. 자, 9번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요? 9번, 10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다 풀어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문제. 9번, 10번, 11번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세 개만. 9번, 10번, 11번 세 개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이 무엇이겠느냐? 자, 물은 여과돼서 재흡수되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거고요. 요소는 당연히 요소의 오줌에 들어있는 우리가 목적이니까. 자, 근데 포도당은 얘는 100% 재흡수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흡수가 되는 것이고 단백질은 여과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오줌에 없는 거죠. 오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자, 무기염류도 재흡수되긴 하지만 100% 재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오줌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 니은, 미음이 되겠고 자, 10번 자, 오줌이 배설되는 경로다. 자, 그럼 콩팥으로 들어가는 콩팥 동맥이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네프론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네프론이라는 기관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텐데 네프론을 구성하고 있는 건 사구체,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콩팥 깔때기로 모아져서 방광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있어요? 오줌관이 있겠죠?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포 호흡 과정,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라고 그랬죠?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부산물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바로 우리는 세포 호흡의 과정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문제.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뭐죠? 그렇죠. 콩팥이죠. B 뭐죠? 이제 너무 쉽다. 눈에 보인다. 그치? 답이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오줌관. 자, C는요, 방광, D는요, 요도네요.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자, A는 방광 아니고 콩팥이죠. B는 오줌관 맞죠? A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흐르는 곳이다. 맞네요. 3번 B에 있는 포도당은 모세혈관으로 전부 재흡수돼 가지고, 자, B에 있는 포도당이 아니라 B는 이미 포도당이 콩팥에서 다 이미 재흡수된 거니까 재흡수는 A에서 다 이미 재흡수가 돼야 되죠. B에 포도당이 있는 게 아니죠. 자, 4번 C는 콩팥 아니죠. C는 방광이죠. D는 요도. 이건 맞는데. 자, 5번 오줌이 만들어져 이동하는 경로는 콩팥 정맥 틀렸죠. 콩팥 동맥을 먼저 동맥으로 들어와서 A, B, C, D. 이건 맞아요. 콩팥 정맥이 틀린 거죠. 되시죠? 네. 자, 9번 문제. 9번 하기 전에 여기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콩팥의 일부다. 네프론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모두 쓰시오. 자, 네프론 사보세 그랬어요. 네프론 사보세, 사구체, 고먼 주머니, 세뇨관. 사구체가 뭡니까? 바로 A가 사구체가 되겠죠? 얘가 사구체. 담고 있는 B가 뭐예요? 고먼 주머니. 자, 그 다음에 요 C가 뭐예요? C가 세뇨관이에요.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네프론이다 하라고 하는 거죠. D는 이걸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인데 이건 네프론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정리되겠고,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9번 해볼게요.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너무 쉽죠? 함정에 쑥 빠졌어요. 여과. 필요한 거 들어와. 다시 흡수, 재흡수. 필요 없는 거 다시 나가. 분비 되겠죠. 여과, 재흡수, 분비. 3번. 너무 재밌다. 너무 쉽다.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면 되겠고요. 네, 단원 평가 문제까지 다 해봅시다. 일주일 남았으니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56조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인증샷 안 보낸 친구들이 몇 프로 있어요. 그 친구들 저기 숙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결과 문자로만 보내도 되니까, 사진 안 찍어서 보내도 되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체크도 가능하고 좋고요. 사진 못 찍는 친구들은 그냥 숙제했어요 라고 이제 그거라도 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은 단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숙제는 선생님 개인톡에다가 보내셔도 되고요. 네, 개인톡이나 단톡에 보내주시면 돼요. 선생님 개인톡,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돼요. 네, 카톡에 친구 추가로 싼 셈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네, 카톡. 네, 고생했습니다.